이번 탐구는 한 인물, 바로 김영규 교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목금이 정말 흥미롭더군요. 고대 파피루스 사본의 연대를 재측정하는 거의 과학 수사 보고서 같은 고문서학 논문이 있고요. 네. 아주 전문적이죠.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 거인들을 분석한 글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과학과 영성에 대한 칼럼에 실제 교회에서 행해진 아주 뜨거운 설교문까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이게 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분야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 이 조각들을 맞춰서 김영규라는 한 학자의 지적 세계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독특하고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여정의 재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글자 한 알의 모양에서 시작해서 역사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질문까지. 와,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지적 탐험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자료부터 시작해보죠. 네. 1988년에 비블리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신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사본 P46의 제작 연대를 기존 통설보다 무려 150년이나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학계에 그야말로 폭판을 던진 거나 다름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존 학계는 보통 200년경, 그러니까 3세기 초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1세기 말, 그러니까 서기 80, 90년대로 확 끌어올린 거니까요. 엄청난 주장이었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학계의 통설을 뒤집으려면 정말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필요했을 텐데요. 네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글씨체가 더 오래돼 보인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김영규 교수의 집요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거의 법의학자처럼 증거를 분석해요. 법의학자요? 네. 예를 들어 글자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글자들이 보이지 않는 윗줄에 딱 맞춰서 정렬하려는 경향. 아, 심지어 베타나 옵실론 같은 특정 알파벳의 모양이 시대별로 어떻게 미세하게 다른지, 글자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삐친 모양까지 비교하죠. 잠깐만요. 근데 2000년 전의 필기체를 보면서 이건 개인의 글씨 습관이 아니라 시대적 특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냥 그 사본을 베껴 쓴 필경사가 좀 특이한 글씨체를 가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김 교수도 바로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요. 아, 그랬군요. P46 사본 하나만 본 게 아니에요. 제작 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수많은 다른 파피루스 문서들. 예를 들면 당시의 공문서너 개인 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P46의 특징들을 일일이 대조 분석한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요. 결정적인 단서요? 네, 2세기 초가 되면 당시 필경사들 사이에 일종의 새로운 폰트처럼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글자체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유행이 있었군요. 그렇죠. 김 교수는 P46에는 그런 유행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걸 밝혀냅니다. 마치 2020년대 디자인에서 1990년대 스타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와, 이걸 근거로 P46이 그 장식체 유행 이전에, 즉 1세기 말에 쓰였을 거라고 강력하게 논증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처럼 들리네요. 글씨체라는 게 결국 시대의 유행을 타는 거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인 증거까지 들이대죠. 언어학적인 증거요? 네. 고대 그리스어 전치사 X가 특정 자음 앞에서 발음 때문에 이주로 바뀌는 용법이 있거든요. 네, 이지바신이나 에그디코 이런 단어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김 교수는 P46에서는 이 규칙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2세기 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규칙이 점점 안 지켜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다른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런 거네요. 오래된 권위에 도전하려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현미경 수준의 집요하고 다각적인 증거를 쌓아 올려야 한다. 정확합니다. 김영규라는 학자의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이런 과학수사관 같은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사본을 분석하기 위해 고문서학, 서치학, 언어학을 총동원하는 지적 집요함. 그게 바로 그의 첫 번째 특징인 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다음 자료들이 보면 이 학자가 갑자기 현미경을 내려놓고 망원경을 드는 것 같아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번에는 마르틴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신학의 거인들을 다루면서 역사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지성이 이렇게 극단적인 스케일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김영규 교수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인 통찰을 정말 자유자재로 오갑니다. 아, 예를 들어 루터에 관한 논문을 보면 종교개혁 당시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루터가 세속 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분석하는데요. 그 유명한 두 왕국론 말씀이시죠? 저도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하나요? 김 교수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냅니다. 루터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에겐 두 명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두 명의 통치자요? 네,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다스리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질서와 법을 다스리는 세속정부. 아, 마치 우리 영혼의 CEO는 하나님이지만 일상 업무에 직속상사는 정부인 셈이죠.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세속정부 역시 하나님이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라고 세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면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 논리를 성경 구절들을 통해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를 김 교수가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내죠. 그렇게 비유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영혼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구분하되 둘 다 존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 대한 글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유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김 교수는 어거스틴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과 인과적 이해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의 핵심 사상을 파고듭니다. 핵심 사상이요? 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계획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성이죠. 와, 잠시만요. 그건 좀 생각할수록 무거운 주제인데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이나 재난 같은 것들까지도 네, 전부 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주 도전적인 생각입니다. 김 교수는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신의 의지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일에 최고화에 그리고 으뜸가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고의 원인? 네, 심지어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그들의 의도를 넘어서는 더 큰 신의 섭리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허용된다는 관점이에요. P46 사본의 잉크 자국 하나를 분석하던 그 지성인이 이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과관계를 조망하는 거대한 시야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자료 묶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의 설교문과 칼럼들입니다. 네, 여기서는 앞선 두 모습, 그러니까 냉철한 과학수사관과 깊이 있는 철학자의 모습과는 또 다른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설교자의 얼굴이 나타나더군요. 맞습니다. 학문적 탐구가 어떻게 현실의 삶과 맞닿아서 절실한 외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그 죽음까지도 수단으로라는 설교가 대표적이에요. 저도 그 설교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앙인에게는 죽음조차도 실패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해요. 특히 작정과 역사라는 설교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어거스틴에 대한 분석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라서 소름이 돋았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설교에서 김 교수는 아스르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네, 눈앞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잖아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바로 그때 그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것이다. 라는 신의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어거스틴의 그 어려운 신학적 명제, 신의 의지가 모든 일의 최고 원인이다 라는 개념이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어떻게 강력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힘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잠깐만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과학과 영혼이라는 칼럼에서는 갑자기 펜토초나 스칼라 입자 같은 현대 물리학 용어들을 가져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하?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고대의 문서에서 시작해서 입자 물리학까지 이분의 지적 스펙트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김 교수가 시대를 초월하는 학자인 이유입니다. 그는 과학이 밝혀낸 극미세 시간의 단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보고 아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최신 과학의 성과를 영적인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장로교 뿌리부터 연구하자는 글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하던데요. 네, 거기서는 학자로서의 목회자라는 그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뜨거움은 있지만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에 대한 연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보니 정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P46 서번의 잉크 번짐 하나까지 파고드는 탐정의 날카로운 눈. 네, 구원과 역사라는 인류의 가장 큰 질문에 답하려는 철학자의 깊은 지성. 그렇죠.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외치는 설교자의 뜨거운 심장.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네요. 정확합니다. 김영규 교수의 위대함은 단순히 각각의 분야에 뛰어난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연결하는 능력이요? 네, 고문서의 작은 특징 분석이 성경의 권위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이어지고 수백 년 전 신학자의 사상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는 잣대가 되죠. 와, 또 최첨단 과학의 발견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창문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지성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그를 정말 독보적인 인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결국 아주 작은 것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거대한 진리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능력. 그것이 김영규 교수님의 글들이 당신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는 한 학자의 지적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또 깊을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규 교수는 가장 작은 디테일이 어떻게 가장 큰 질문과 연결되는지를 삶 전체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이나 전문 분야에서 혹시 너무 작고 사소해서 그냥 지나쳤던 디테일은 없었나요? 만약 그 디테일을 김영규 교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의외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